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강의를 맡은 남양주시 판곡고등학교 3학년 부장 조만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3부로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시 총론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올해 바뀐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형별 지원 전략, 이렇게 3부로 나눠서 조금씩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원서 쓰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죠? 수시 합격자는 무조건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시 납치라는 상황들은 해서는 안 되겠고요. 6번까지 원서를 쓴다 부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학생과 학부모가 각각 다른 곳에서 원서를 썼어요. 이미 5개를 쓰고 각각의 두 분이서 썼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7개가 넘어간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초과가 넘어갔을 때는 시간상 더 빠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번부터 6번까지 원서를 쓰고 다시 7번째 대학을 원서를 쓴 다음에 중간에 앞에 있는 세 번째나 네 번째를 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1, 2, 3, 4, 5, 6 초과 시에는 접수한 순서로만 이렇게 접수가 되고 나머지 6번 이후로 접수한 대학들은 취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산업대, 전문대,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들은 6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4년제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현재 한참 사관학교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대학,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광주에 있는 지스트, 대구에 있는 디디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그다음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예종, 그 다음에 전북에 있는 한국전통예술문화대학교, 그 밖에 이제 폴리텍대학교 전국에 많이 있죠. 그리고 올해 또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바로 전라남도 나주에 한전에서 이번에 설립한 에너지공대, 보통 켄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이러한 대학들이 6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에너지공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수시에서는 일반 전형에서 90명, 그 다음에 정원의 전형에서 10명, 정시에 10명, 약 110명의 학생들을 새롭게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물론 전라남도 나주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특징은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합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합격자 조회. 죄송합니다. 합격자 조회는 무조건 지원자에게 책임이다.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는 분명히 홈페이지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학생이 그걸 확인하지 않고 나서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할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대학에서는 그걸 전화를 하든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게시만 하든 그거는 끝난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조회하고 확인하는 건 지원자에게 있다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최종 등록하기 전에라도 분명히 예치금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예치금을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16시까지 예치금을 넣어야겠다. 근데 확인하고 얼른 16시 5분에 집어넣어야지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곳만 등록해야 됩니다. 한 곳만. 2개의 예치금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만약에 내가 A대학에 먼저 합격을 했는데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B대학이었어. 근데 거기 최초 합격은 떨어졌거든요. 추후로 그 대학에서 합격자 통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간단하면 내가 가고 싶은 건 B대학이니까 A대학에 먼저 예치금을 넣어놨겠죠. A대학의 등록 의사, 저 실은 B대학 가려고 하니까 A대학에 등록한 거 포기하겠다라고 포기한 후에 다음 대학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B보다 더 좋은 C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냐?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반드시 내가 만약에 그 대학교에 이미 가고 싶은 대학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대학에서 계속 충원 합격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갈 의사가 없다면 갈 의사가 없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 학생에게 계속해서 충원 합격 통보가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올해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교 입시에서 공정성 확보라는 부분에 의해서 반드시 아까 복수지원, 육해지원 이런 여러 복수지원을 원래 위반하면 기본적인 사항은 의무 탈락입니다. 불합격입니다. 최저학력 기준 통과 못하면 당연히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면접이나 실기 등에 응시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자, 원래 원칙상으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대학에서는 면접이나 실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통보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나는 저 대학에 원서를 썼지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면접을 안 보러 갔는데 대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통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시에 원서를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특히 중요한 게 수시에 원서를 쓸 때는 정시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출 서류 미비 역시 불합격.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서류 위조, 변조, 대리시험. 특히 서류 위조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기소개서, 대필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2022 기본사항에서 자기소개서를 대필하다 걸리면 그 해에는 당연히 탈락이고요. 추후에라도 걸려도 입학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올해 좀 신경 써가지고 잘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올해 원서 접수는 금요일 날 10일 날 시작해서 14일 날 마감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시 원서 접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 즉 뭐냐? 최초 합격은 아니지만 예비번호 받아가지고 충원 합격되는 거죠. 이게 12월 27일까지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는 이 기간이 작년에는 이 기간이 5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7일로 늘었습니다. 제가 일단 마지막에 오늘 강의의 마무리를 드리겠지만 올해 대학들은 이 미등록 충원 기간에 최대한 많이 학생들을 합격을 시킬 겁니다. 즉 정시로 2월 시키는 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원서를 써야 합격자 통보를 받게 되겠죠. 자, 원서 접수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일요일 날 마감하는 대학은 올해는 서울대가 유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죠. 대부분의 모든 대학은 14일 날 마지막 날까지 원서 접수합니다. 그런데 13일 날 원서 접수 마감하는 일부 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그럼 보면 고려대 보이고요. 연대 보이고요. 보이죠? 쭉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전 개인적으로 명지대학교의 위치가 조금은 애매하다. 즉 명지대학교를 굳이 써야 되나? 내일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이런 대학들의 경쟁률을 보면서 좀 지원 전략을 잡는 것도 나름 유의미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원서 접수할 때 또 하나 포인트가 자기소개서 마감일이겠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기간에 입력 못하면 떨어집니다.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가 그날이면 보통 그 다음날 보통 자기소개서 마감을 줍니다. 10일 날 마감하니까 13일 날, 13일 만에 14일 날, 그렇죠? 14일 날 제일 많이 마감하니까 15일 날 마감하는 대학들도 보이죠. 16일부터 해가지고 늦게는 9월 24일까지. 과거에는 11월 달까지도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원서 쓰는 대학교의 원서 접수 마감일뿐만 아니라 시간, 서류 제출 마감일뿐만 아니라 마감 시간까지도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담임쌤이 챙겨주겠지? 못 챙겨줍니다. 왜? 학생 입장에서는 맥시멈 6개지만 담임쌤 입장에서는 곱하기 20, 곱하기 30 하면 몇 개요? 150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겠죠. 올해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들입니다. 자기소개를 받지 않는 대학들. 의외로 꽤 많습니다. 올해부터 교사 추천서는 100% 없어졌고요. 거기에 자기소개서가 축소되었는데 이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는 어차피 자기소개서를 반영할 수 없으니 대학들 입장에서는 미리 자기소개서 없는 서류평가를 해보자라는 어떤 의미도 있겠죠. 학생에 대한 부담감 완화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위권 대학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마감한 없는 대학들이 있으니 그럼 이런 대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세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특에 대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또 입시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 쉽게 얘기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 해서 학교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전형이 되겠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 9월 10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그런데 9월 10일 원서 접수 이전에 추천 인원을 다 채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7일 날 연세대하고 9일 날 고려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저게 과연 학과까지 세팅해가지고 결정해서 원서를 쓰라는 건지 아니면 학과는 아니고
그냥 추천 인원만 하라는 건지는 다시 더 세부적으로 발표되는 사항들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리 추천 인원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경쟁률을 보고 추가로 들어오는 움직임 자체를 차단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쟁률에 의해서의 움직임을 차단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추천은 바꿔봐야겠죠. 학교 입장에서 일단은 추천은 집어넣어놓고 만약에 경쟁률이 높다면 추천은 했는데 뭐 학생 스스로가 나 원서를 접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도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두 대학교가 이거는 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모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전문대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특징이 뭐냐면요. 수시에서 원서 접수를 2차로 나눕니다. 수시 1차와 수시 2차로 나누는데요. 1차, 2차의 포인트는 뭐냐? 수능 보기 전에 원서 접수 마감하는 게 1차고요. 수능 본 이후에 마감하는 게 2차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에 많이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1차의 원서를 써야 됩니다. 왜?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대학들도 전문대학도 역시 작년에 경험을 했습니다. 최대한 앞에서 많이 뽑아야 못 뽑아도 그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경험한 상태라서요. 일부 전문대에서는 수시 2차가 빵명입니다. 왜? 1차에서 최대한 뽑고 2차는 어떻게 하는 거냐? 1차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도 방금 여기 오기 전에 학교에 지방에 있는 한 전문대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지원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재밌었던 게 3년 동안의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를 가져왔는데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가 동일합니다. 뭐죠? 쓰면은 합격이라뇨.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원서를 쓰면 내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문대학을 다니겠냐라는 의지에 의해서의 어떤 합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수시는 어떠냐? 제가 생각하는 올해 수시는요. 지금까지의 수시 지원 전략과는 전혀 다른 저는 새롭게 리셋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올해 고3 친구들 중3 때 발표되는 대입제도 개편안, 거기에 다시 고1 때 발표되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냐?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는 전국에 있는 대학은 수능으로 뽑는 인원을 30% 아니면 교과를 30% 뽑아라 라고 발표가 되었다가 다시 거기에 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16개 대학에 한해서 수능으로 몇 프로 뽑아라? 40으로 뽑아라 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교육과정이 올해 새롭게 바뀌었고요. 교육과정은 작년 바뀌었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 뭐 성취평가제로 도입된다든가 올해 새롭게 2015 교육과정에 적용, 거기다가 수능이 어렵게 새롭게 바뀌죠. 거기다가 이 주어진 16개 대학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 기존과는 다른 전형간의 비율.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까지는 종합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종합이 아니고요. 종합전형이 대폭 축소가 되었고 반면에 교과전형과 수능전형이 더 확대돼서 1등이 실은 수능전형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각각의 전형 간의 비율이 바뀌게 되면 그 전형상에서의 입시 결과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지원 전략을 잡는다라는 것들은 올해 저는 수시에서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시 전형을 확실하게 바꾼 게 바로 뭐냐면 실은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축소되었죠. 서류평가에 있어서의 변화사항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의 활동이라 해서 자율활동, 진로활동, 그 다음에 뭐 진로희망이라든가 자율동아리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기록들이 예년과는 다르게 서류평가에 유의미하게 쓰일 수 없을 만큼 축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서 작년에 교육부에서는 세특, 즉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과학교과에서 작년에 모든 학생의 세특을 기록해라. 다시 올해는 어떻게? 전교과에서 전 학생에게 세특을 기록해라.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비교과 활동, 교과의 활동에 차지하는 영향력보다는 이 세특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개 대학교, 이 16개 대학교는 어떤 대학이냐? 보통 저희가 상위 15개 대학을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 홍숙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빠지고 숭실, 광운, 서울여대가 포함돼서 16개 대학인데요.
그 16개 대학에 한해서 수능으로 뽑는 비율을 현재 고1까지 40%로 늘려라. 이왕이면 그 목표를 빨리 달성해라. 그러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 저 16개 대학교의 수능 선발 비율은 28.9%, 약 10명 중에 3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38.8%, 10명 중에 4명, 즉 3명 뽑다가 4명이에요. 작년 정시 인원의 3분의 1이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대폭, 크게 이 부분이 저는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 해서 학교당 원서를 쓸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전형을 수도권 대학은 10% 이상, 뭘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실시해라 라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서류평가를 냈을 때는 서류평가를 보고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에 대한 학업 역량들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학생부 교과로 실시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너가 어느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이야? 두렵겠죠.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저 기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수능으로 뽑는 인원도 늘어났고요. 수시에서도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어떤 대비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볼까요? 2021은 작년이 되겠고요. 여기는 올해 고3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빨간색이 각각의 전국, 수도권, 18개 대학은 아까 16개 대학에 빠져있던 이화에다가 홍대를 합친 거고요. 상위 11개, 7개 스카 이렇게 대학의 어떤 학생들이 선호도를 높게끔 그룹핑을 접었을 때요. 작년까지는 보면 교과가 전국으로 따지면 교과가 1등이지만 수도권으로 다 종합 1등이었습니다. 종합전형 준비를 제일 많이 했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또 종합전형의 특징이 뭐죠?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까지 가지 않고 올해 기준으로 9월 14일 날 원서접수 끝나면 이제 나의 고3 생활은 끝났다. 면접이나 대비하면 되겠다. 라고 했다면 올해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전국으로 따지면 여전히 교과지만 수도권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 가면 아직도 종합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요. 작년까지 종합전형으로 워낙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올해 10%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종합이 1등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이 줄어든 거거든요. 종합이 이렇게 줄죠. 줄었다는 얘기는 뽑는 인원이 줄었는데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대로일 거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경쟁률 상승은 합격선 상승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교과 전형, 당연히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전형. 준비하는 인원은 별로 없는데 뽑는 인원이 늘었어요. 전반적인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합격선 하락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들은 교과전의 합격선은 작년 입결보다 더 떨어질 거고요. 반면에 종합전형 합격선은 작년 입결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와 종합을 어떻게 준비하죠? 교과가 더 높은 숫자로 합격하고 종합은 좀 숫자가 낮아도 활동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통 아이들은 준비를 하는데요. 올해 종합 합격선은 올라갈 거고요. 교과는 떨어질 거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교과와 종합에 대한 지원 포인트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제가 보기에는 올해 지원 전략을 갈리게 되는 거지,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합불에 대한 합격선의 변화를 가지고 교과와 종합을 올해 준비해서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인데요. 보시면 이 검은 색깔은 수능 체제가 없는 거고요. 빨간 색깔은 수능 체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파란 색깔은 뭐냐?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인원들은 정원 내 전형만 가졌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전형 뭐 이런 정원 내 전형은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요. 교과 전형은 빨간색이어야 돼요. 왜? 어느 고등학교의 내신인지 두려우니까. 반면에 종합전형은 검은색이어야 돼요. 왜?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최상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에서도 최저를 걸고요. 교과에서도 최저를 안 걸어요. 왜? 교과에서 워낙 좋은 숫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최저를 안 거면 안 건 만큼 딴 걸 걸겠죠. 면접을 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건 작년과 올해 비교입니다. 작년에 이 포스트까지 8개 대학이 작년에 48.8인데 40.15 줄었죠. 반면에 교과는 늘었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리고 수능도 늘었죠. 이러한 입결의 변화가 분명히 저런 비율의 변화가 입결에 영향을 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연세대라든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이 전형들 작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어요. 새롭게 생겼죠. 저런 전형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작년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대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였습니다. 한양대가 두 번째 대학이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양대가 두 번째 대학이었는데, 그 한양대가 이제 몇 번째가 됐죠? 위에 4개 대학이 더 생겼죠. 자연스럽게 한양대 기존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넘버 2였을 때와 넘버 5였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성적대가 달라지겠죠. 더 낮아지겠죠. 제가 예상할 때는 교과전형 합격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종합은요. 이렇게 5명에서 뽑다가 4명으로 줄어요. 48.8, 10명 중에 5명, 10명 중에 4명. 한 명 주는 게 굉장히 큰 비율로 줄어드는 20%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합격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룹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종합전형의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교과는 빨간색이죠. 그죠? 종합은 검은색이죠. 여기서 보면 경희대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원래 종합전형이 검은색이었는데 올해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수능체제를 적용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올해 그 달라지는 그 서류에 대한 어떤 간수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도 올해 저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체제를 적용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1단계 배수를 더 증가했습니다. 왜? 1단계로 서류평가를 뽑아놨는데 그 친구들이 수능체제를 통과하지 못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예상은 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줄어든 곳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가장 선호하는 그룹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가장 대폭 상승하는 그룹이 될 거고 교과전형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연세대, 서강대, 성대가 없었죠. 여기서도 작년 대비 경희대, 건대, 동대가 교과가 없었습니다. 다시 신설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 그룹핑에서 교과와 종합의 합격선은 거의 일반고 학생 기준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두 전형의 차이는 뭐냐? 수능 체제를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차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동국대학교 전형은 저거는 교과의 탈을 쓸 종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룹의 특징이 뭐냐? 논술 전형의 비율이 제일 높은 그룹입니다. 논술에 가장 집중을 많이 하는 대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보세요. 작년 30.8에서 40.15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입결 떨어질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수시납치 말을 많이 했었죠. 수시납치는 뭘까요? 결론은 수시에서 원서는 어떻게 쓸까요? 내 내신 성적이 얼마냐 가지고 수시의 지원선을 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지를 잡고 그 기준하고 동일한 선에서 수시의 원서를 쓰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선에 대해서 더 낮은 곳에 수시의 원서를 썼다가 합격하면 정시보다 더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할 게 바로 뭐냐? 작년보다 정시 인원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정시 인원이 늘었으면요. 작년보다 정시 합격선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떻게 떨어질 거냐가 올해 가늠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 작년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수학과 수학나 그다음에 과탐, 사탐으로 구분이 됐다면 올해는 선택 과목 기준에서 한꺼번에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 정시 지원선 파악이 저는 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대학들의 순위라고 표현할게요. 대학들의 순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종합전형의 비율은 줄고요. 반면에 교과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앞 페이지보다는 종합의 비율이 더 높아요. 왜? 앞 페이지는 정시 때문에 워낙 많이 늘렸어요. 물론 여기도 보십시오. 정시 전년 대비 28.7에서 38.3. 올해 수도권 대학은 16개 대학 필두가 아니라 전반적인 대부분의 대학에서 종합에 대한 선발 비율이 증가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을 잘 가늠해서 수시 원서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교과는 거의 다 빨간색이죠. 아닌 부분들은 또 합격선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비슷한 수준인데 저 대학은 최저가 있는데 이 대학은 없다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의 합격선이 더 높게 잡히겠죠. 그죠? 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종합은 검은색 보이시죠? 그리고 전년 대비 확실히 조금 덜 줄었죠. 아까보다. 이 그룹도 논술을 실시합니다. 비슷하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경기도에 있는 중상위권대학교와 서울에 있는 여대급이 되겠는데요. 종합 검은색, 교과 빨간색 색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종합이 조금 줄었죠. 그 다음에 교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도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수능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7%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중위권 학생들이 가는, 경기도의 학생들이 가는, 여기는 이제 전년도와 비교를 안 했는데요. 종합이 확 줄었죠. 대신에 뭐가 늘었어요? 교과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또 하나의 특징, 이 정도가 되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왜? 적용했다가 다 뽑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룹부터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생들이 굳이 멀리 지방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종합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곳도 여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그룹은 논술 전형이 없어야 되는데 수원대학교가 올해 신설을 했고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전혀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능 비율 30%, 아까보다 확 줄었죠. 이렇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교육부의 의지에서 정시는 40으로 맞추고요. 종합을 더 많이, 교과를 조금.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종합의 비율은 줄고 교과가 늘어나고 수능은 당연히 지방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방거점 국립대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수능 체제가 걸리는 교과 전형을 가장 많이 실시합니다. 그렇죠? 거의 40%죠. 오히려 더 정말 늘었어요. 종합이 줄고요. 자, 여기에는 경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만 논술을 실시합니다. 수능은 33자, 수능도 좀 늘었네요. 그죠? 지방거점 국립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올해부터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보통 국립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납부금이 싸다. 근데 그것 말고도 올해는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뭐냐? 공기업이 다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올해부터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공기업들은 반드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역 인재를 30% 이상 선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지역 인재는 뭐냐? 여기서 말한 지역 인재는 그 지역 대학, 즉 그 지방 대학에서의 출신자만 30% 이상 뽑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지방대학교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못 뽑아서 거의 고사의 위기에 있으니 어떻게든 지방대학을 좀 살려보자라는 어떤 궁여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남양주 지역에서는 이 강원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가까이 갑니다. 1시간 안에 가거든요. 전철 타면. 그럼 강원대는 봤을 때 석탄공사 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있고요. 한국관광공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라면 이 관련 학과의 아이들을 보냈을 때 조금 더 양질의 공기업에 취업시킬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국립대를 조금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물론 국립대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점 국립대는 수능 체제가 걸린 교과 전형을 가장 선호한다. 그 다음 초등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그냥 수시는 뭐예요? 종합이죠. 정시는 나군입니다. 그렇죠? 대학들마다 특징.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이 초등교육과 합격선이 전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사 임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대라고 하는 게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게 뭐냐?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 걸 배웁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과정들을 가지고 다른 직장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예상은 이 초등교육과의 합격선은 경쟁률은 인지도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정시보다는 수시가 좀 더디게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년도의 합격선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숫자로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3등급, 4등급짜리는 안 되고요. 한 2등급 초중반 때까지 합격선이 올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듯 대학은 대학의 위치, 대학의 성격에 따라서 전형별 비율, 수능체제의 적용 여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의 중심 전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원서 쓸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5 교육과정이 새롭게 도입되는 거죠. 특히 뭐냐? 원서 쓸 때 올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문이과 통합입니다.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요. 물론 대학에서는 여전히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과 구분이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이따 이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올해 글쎄요. 학생 수 감소. 근데 지금 현재 9월 모의고사 원서 접수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는 500명인가 대학 사설학원에서 모집했는데 1분 만에 마감했다고, 뭐 화이자 백신 맞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보면 허수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제 개인적인 예상은 수능 응시 접수가 아니고요. 수능 응시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 수능 응시 인원 줄어든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권에 아까 보시면 계속해서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어요. 그랬을 때 정시 합격선은 떨어질 거잖아요. 정시 합격선의 하락이 곧 수시 지원선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5월 3등급이면 작년에 이 정도 수준을 갔으면 올해는 더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그 말인즉슨 수시의 지원선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저는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올해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작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됐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본 건 어디냐? 일반고에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짜는 고등학교. 즉 공대 가는 친구에게 물리2를 선택하는 것들을 상담했던 고등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이 저는 작년에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됐을 때 가장 손해본 건 어디냐? 쉽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고등학교. 즉 과거에는 후광육과랑 있었거든요. 얘 그 학교 학생이잖아. 근데 작년부터는 어느 지역의 어느 고등학교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학교들이 조금 손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다 올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의 축소와 추천서의 사라짐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 축소가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에 저는 대폭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세특 중심의 평가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수능, 문이과 통합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과거에는 인문계열 학생이 약 65%고요. 자연계열 학생이 약 35%입니다. 그런데 뽑는 인원을 보면 인문계 절반, 자연계 절반 뽑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이 절반 65명이 50명 뽑는 데 있고 35명이 50명 뽑는 데 있어요. 당연히 65명이 더 드글드글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합격이 어려우니까 자연계 아이들 35명으로 넘어가서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올해는 그런 인원의 비율이 아닌 성적 산출 구조상에서의 자연계열 학생들의 유리함 때문에 거꾸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 학과로 특히 상위권에서 교차 지원 현상이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이과 통합입니다. 여기 있는 건 2019년 재작년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 분포고요. 여기는 작년 고3의 내신 분포입니다.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보시면 파란색이 인문계열인데 여기는 원래 자연계열이 공부를 잘해요. 원래. 그런데 인문계열 학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역전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역전이 없죠. 밑에 쭉 깔았죠. 반면에 여기는 보면 하위권 별로 없는데 여기는 하위권이 늘어났죠. 무슨 말이냐? 하늘색, 즉 인문계열의 학생들의 내신의 분포를 보면 상위권은 줄어들었고 하위권은 늘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수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문이과가 구분되었다면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학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내신 성적을 산출했어요. 수학을 못한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수학이 두려워서 갔는데 그 안에서 4%가 되면 1등급이 무조건 나옵니다. 수학에 두려움이 없어서 자연계열로 갔는데 갔더니 다 수학에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합니다. 수학을 잘하는데 등급이 안 나와요. 가 2019년도에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작년부터는요. 문이과 통합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수학이 들어온 아이들이 밑으로 깔립니다. 수학이 잘하는 자연계들이 수학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요. 이런 현상은 수학 한 과목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상위권 내신을 보면 인문계열 아이들에서 상위권 내신을 받은 개체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요. 내신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게 물론 자연계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지니까 많아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대학은 인문계, 자연계 그대로 뽑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반반 뽑고 있어요. 근데 자연계열에 좋은 내신이 많아졌다고요. 그대로 뽑는데. 인문계열은 그대로 뽑고 있는데 좋은 내신이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5등급이 과거에 인문계열 전교 3등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전교 3등의 인문계열 내신이 1.9예요. 그러면 1.5일 때 쓰는 대학에서 1.9로 떨어지니까 얘를 어떻게 쓰느냐. 근데 대학교 입시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거든요. 얘 전교 3등이라면 과거에 전교 3등 쓰는 1.5대 대학에 써야 됩니다. 거꾸로 자연계열은요. 과거에는 1.5등급이 전교 3등이었는데 올해는 1.5등급이 전교 9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5로 쓰는 게 아니라 실은 9등 대학을 쓰는 게 원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쓰겠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자연계열에 좋은 아이들이 몰릴 거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작년 결과 보겠습니다. 작년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학교당 원서를 2장 쓸 수 있는 전형이 되겠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는 지원자 줄었고 자연계는 지원자 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인문계는 추천을 못 받았어요. 당연히 인문계는 적게 하니까 경쟁률 학교에서 떨어지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자연계는요, 더 많이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고, 이 부분은 합격선에, 이건 서울대 직연의 결과가 아니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만 이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양대, 이화여대 고교 추천, 중앙대 학교형 추천 다 인문계가 훨씬 더 지원을 못했고 자연계는 늘었습니다. 종합에서도 내신 성적이 반영되거나 추천을 받는 전형에서 경희대 고교연계, 건국대 학교 추천, 동국대 학교형 추천에서 인문계 지원자 줄고 자연계 늘었습니다. 여기만 그랬을까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3등급 초반대까지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이럴 거라는 얘기예요. 왜?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것들의 원인을 모르고 그냥 안 썼을 거라고요. 근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더 도드라질 거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문계열 아이들은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좀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원서를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양대 교과전형인데요. 작년까지 교과전형의 넘버2 대학이었고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보통 각 고등학교의 전교 1, 2, 3등이 안전빵으로 쓰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등급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전교 2등 정도의 평균 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등급이 하락되고 있죠.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그 이유는 인구감소 때문에 그렇고요. 중요한 건 작년에 인문계열이 1.45로 더 많이 떨어졌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요? 작년에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 때문에 전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학부모님 교육할 때 이 페이지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100명은 100명은 이제 대학교 3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전국의 고등학생 수를 100명이라 쳤을 때 실제로 90명으로 줄었고요. 실제로 8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올해 고3은 82명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100명일 때 인서울대학 11등까지 갈 수가 있을게요. 그럼 90명일 때 80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 고3 학생 수가 줄어든 거에 맞춰서 대학교의 모집 정원을 줄였다면 100명일 때 11등까지 간다면 90명일 때는 9.9명, 80일 때는 8.8명까지 가겠지만 교육부는 고3 학생 수가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대학교 모집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0명일 때 11등 갈 수 있었으면 90명일 때도 11등, 80명일 때도 11등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일 때 11등의 내신과 80명일 때 11등의 내신을 비교하면 당연히 이해가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합격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82명이니까 합격선이 올라갈까요?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근데 이건 있겠죠. 작년도보다 올해 특히 수도권 대학교에서의 수시에서 뽑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학생 수의 살짝 증가보다는 수시 선발하는 인원이 줄었으니까, 자, 뽑는 인원이 줄어들면 경쟁률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선이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근거는 있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시는 그렇고요. 그럼 정시는 어떻게 해요? 정시도 똑같겠죠. 수능을 보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인원을 뽑았을 때 더 낮은 백분위 합격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11명이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작년도 기준 올해는 14명, 15명까지 수능으로 뽑아요. 정시 합격수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은 합격선의 하락으로 가져오니 되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느냐?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수능 최저 기준 충족입니다. 100명일 때 1등급은 4등까지입니다. 근데 90명으로 줄어들면 1등급은 3.6명, 80명이면 3.2명이겠죠. 즉 수능을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 학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워지겠죠. 그 부분은 그렇죠. 수능 최저 충족에 대해서는 영어를 활용해야겠죠. 왜? 영어는 학생 수 감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영어가 역대 가장 쉽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확인하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요, 개인적으로 영어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
EBS 연계율이 작년까지는 70%였는데 올해는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특히 영어에서는 뭐냐? 직접 연계 문항이 사라집니다. 보통 7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직접 연계, 즉 뭐냐? EBS 교재에 있는 그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7문제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에 조금 환경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뒤집으면요. 예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충족하기 어려워졌대. 그럼 통과한 아이들이 적겠네요. 나는 통과했다면 합격률이 올라가겠죠. 이따 이 부분들을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올해 바뀌죠. 일단은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새롭게 생깁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치 중 하나 선택하고 독서 문학은 공통적으로 보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확통, 미적분, 기하는 선택. 나머지 영어와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탐구는 과거에는 사탐에서만, 과탐에서만 고를 수 있는 걸 이제는 사탐, 과탐 섞어서 고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 섞어서 고른 친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2외국어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이 바뀐 수능의 구조가 지금 제가 오늘 찍는 날이 6월 29일이고요. 방금 여기 찍으러 오는 과정 속에서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기사를 읽고 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에 대한 수능에 대한 어떤 불리함이라고 표현은 보다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조금 더 성적을 맞기가 어려운 구조가 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끼리 경쟁을 할 거니까요. 자,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능에서 저렇게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 그 다음에 탐구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대학교 오려면 이라는 부분에서 인문계열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해야 되는데 한 곳도 없습니다. 두 번째, 국어에서 어떤 과목을 봐야 된다 지정하는 거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자연계열학과에서 우리 대학교 자연계열학과 오려면 수학에서 확통 보면 안 돼. 요구하는 대학이 60개 대학. 탐구는 사탐 보면 안 돼. 과탐 봐야 돼. 요구하는 대학이 66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더 적은데 66개. 뭐냐?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요구하면 과탐도 따라갑니다. 빨간색만 제외하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구조를 따지지 않더라도 수학은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굳이 확률과 통계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